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충청남도 청사 1층 로비에 가면 방문객들이 곧바로 담당 부서를 찾는 대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열리는 출입 통제 시설인 이른바 스피드게이트를 도청사 내에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에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사 내 17개 장소에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민원인과 출입기자 등은 별도의 방문증을 받아야 도청사 출입이 가능한데요. 특히 민원인의 경우에는 방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직접 내려와 함께 동행을 해야 해당 사무실에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도청 출입통제 시스템에는 좌우측 통행 방향을 나타내는 구분이 없어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등에는 나가려는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혼란마저 빚고 있다는데요. 목적은 청사의 보안 강화와 또 방호를 위해서라지만 벌써부터 절차가 까다롭다,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등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또한 불통의 상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민선 8기 들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출입 통제 시설을 다시 개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2020년부터 설치해 운영하던 이 출입 보안문을 전면 개방하고 나섰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오산시 외에도 성남시와 의정부시, 구리시, 수원시 등도 소통을 이유로 보안문을 철거하거나 개방했습니다. 지자체 청사는 가장 민생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죠. 광역시도 청사와 동주민센터가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쓴소리도 들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하고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 공간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열린 도정을 하겠다던 김태흠 충남도지사, 스피드게이트가 도민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녹음 제작된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2월 21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교육을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충남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주 임시회에서요. 충남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요. 학교 현장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 과밀학교 중심으로 이 학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교사 지원 이런 문제도 좀 언급됐다고 합니다. 예.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개선의 노력이 있겠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점은 또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 충남 지역 일선 학교들 여전히 좀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정규직 교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일선 학교에서의 교사 부족 이게 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좀 메꾸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그 각 시도교육청 이 기간제 교사 구하기에 열을 좀 올리고 있지만요. 이 상황이 좀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전국적인 동일한 또 여건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남이라고 하면 그 상황은 더욱 어렵지 않을까 또 싶고요. 네, 그 현재 충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요, 이 초등 기간제 교사 공고가 231건이나 올라와 있고요. 중등 기간제 교사 공고도 439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많군요. 예, 여기에다 또 이제 시군 그 교육지원청 관련한 그 공고도 또 따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기간제 교사 구하는 학교 숫자 이게 교육청 공고 건수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학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교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정규직 교사 숫자는 줄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올해 충남도 교육청이 선발한 그 신규 초등, 중등 교사 모두 540명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614명이었으니까 74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이러면서 교사 부족을 겪는 그 일선학교 숫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기간제 교사로 메꿔보려고 하는 건데 이 개학을 앞둔 시점임에도 이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이 초등교원 자격증 있는 교사를 구하지 못하면은 이 중등교원 자격증 가진 교사라도 구해보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정규직 교사를 이렇게 줄이는 거 이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의 방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요. 그 교육부에서는 정규직 교사 숫자를 줄이고 또 이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 일선 시도교육청 이 정규직 교사를 뽑는 대신에 이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벌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충원이 어려워서요. 그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요. 기간제 교사 나이 제한을 62세에서 65세로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것, 특히나 나이 제한까지 늘리는 것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도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이 중앙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학교 수라든지요, 아니면 교사 숫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학교 현장을 보면요. 교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요. 여기에다가 또 원도심 지역은 학생 수 부족을 겪는 반면에 이 신도심 지역은 과밀학급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이죠. 예. 다시 말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교사 수, 뭐 학교 숫자 이런 거를 줄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좀 낮추는 그런 방향과 함께요. 이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교육을요. 이 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견제와 감시라고 쓰고 트집이라고 읽는다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충남도 태안군 의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태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진권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 소속 공무원들 이 갈등이 좀 폭발했었거든요. 예. 김진권 의원과 가세로 군수가 고성을 주고받았던 것은 물론이고요. 과장급 공무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회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까지 일어났다고 합니까? 본회의가 폐회된 이후에도요. 그 김진건 의원하고 태안군 그 기획 예산 담당관 사이에서의 고성도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태안군의 신경철 의장이 이 폐회사를 하면서요. 김진건 의원하고 태안군 집행부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진 이유. 이날 임시회에서요. 5분 발언 그 신청했던 의원이 모두 4명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장을 제외한 6명 가운데 4명이나 발언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태안군 의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김진건 의원이 지난 8대 태안군 의회가 이 가세르 군수의 민선 7기 집행부 하위 기관을 자처했다면서
의회가 군수와 야합하는 거는 모든 국민이 알았던 사실이다. 민주당 일생이었던 의회가 가군수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뭐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성 의원이요. 이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자 다시 김 의원이 맞받아쳤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 열렸던 임시회에서 조례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자신이 이제 그 위원장 자격으로요. 태안군 기획예산 담당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예. 다음 날 이 기획예산 담당관이 의원실로 찾아와서요. 사과를 요구했고요. 이에 응하지 않자 의원실을 무단 점거했다면서 이는 의회의 추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고 이 과장급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가세로 군수의 지시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좀 본회의에서 고성이 오갔고요. 이 태안군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이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세로 군수도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그 고성으로 응수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진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를 소위 이제 등에 업고 배후로요? 의원실을 찾아와서 기획예산 담당관이 사과를 요구했다, 뭐 강요했다라는 것인데 가세로 군수가 뭐 그렇게 지시한 뭐 정황이 의심된다거나 근거는 있습니까? 김진권 의원의 그냥 주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야말로 좀 트집 잡기 아니면은 상대방 흠집 내기의 끝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회의에서 쫓겨났던 기획예산 담당관은요. 자신이 좀 쫓겨난 이유를 좀 알려달라 이걸 좀 물어보러 갔던 것뿐이라면서 이거는 의원 갑질이다 또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진권 태안군 의원 예전에 태안군 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6대 의회 때 이제 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의장까지 지냈던 인물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정쟁에 몰입하는 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을 겪는 거 이건 좀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날 있었던 김 의원의 그 발언을 보면요. 좀 더 그 심각성, 그 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김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가군수가 항의를 하니까 김 의원이요. 엄중 경고한다라면서 지금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이 반복된다면 자신은 군민이 부여해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의회를 회복하고 무너진 태안을 바로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좀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네. 의원이 의회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거친 발언이라고 볼 수 예. 있겠죠. 이 태안군의 존재는요, 바로 태안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 태안군이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이걸 군민들을 대신해서 견제,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게 좀 견제와 감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날 회의가요, 태안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네. 이를 지켜봤을 군민들 참으로 좀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화요일 5시엔 대세남 듣고 계십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업무 추진비,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 추진비가 식비나 다과구입비, 경조사비 등 업무 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소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밝혀져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사용 내역 공개나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KBS 시사인 대세남 프로그램 제작진은 대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지자체와 의회 총 27곳을 대상으로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 추진비를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취재한 KBS 고한의 PD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KBS 1TV 프로그램 시사인 대세남에서 혈세 낭비 실태 보고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타이틀로 해서요. 우리 지역 지자체와 지방회 업무 추진비 실태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방송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이거 뭐 제보 같은 게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제보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그 시사인 대세남에서 지난해부터 지자체 지방의 예산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 회의 중에 물품 대금 내역서를 좀 들여다보자 해서 지난해 연말에 그 물품 대금 내역서를 들여다보는데 우리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생각보다 좀 허술하게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고 지자체 지방의 혈세 낭비 실태 보고에서 리포트 성격으로 지난해부터 이제 시리즈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품 대금 내역서 그리고 2편은 공무국외 연수를 올해 초에 한번 다뤘었고 이번이 3편이죠. 업무 추진비까지 분석하고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이제 두루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업무 추진비 관련 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나 도지사가 쓰고 있는 업무 추진비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분석한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여간을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도지사 6개월간 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6,700여만 원이 급여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업무 추진비는 대전시장이 이제 9,900여만 원,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장이랑 충남도지사가 1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받는 급여보다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훨씬 많습니까? 네, 저희도 이 부분이 매우 놀라운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급여가 더 많고 업무 추진비는 그 외에 조금 부가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금액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급여의 1.4배, 많게는 1.6배 가까운 금액이 이제 업무 추진비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액수가 1년 액수가 아니고 6개월치에 사용한 액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대전과 세종, 충남 이 광역지자체장을 봤을 때 6개월 동안 약 1억 원에 가까운 업무 추진비를 집행을 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더해본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직접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이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일 텐데 저희 제작진도 이장호 대전시장의 2023년 1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경비가 쓰였고 이외에는 뭐 물품 구입비다 이렇게 해서 쓰여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용 내역이 어떻습니까? 좀 놀라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직원들 격려, 뭐 예를 들면 명절 선물, 그다음에 심지어 그 대전시장은 수능을 보는 직원들의 자녀들 선물들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업무 추진비로. 그 개인 차원의 선의의 선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직원들 격려 차원의 업무 그것마저도 추진비로, 업무 추진비로. 네,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업무 추진비가 생각보다 예. 또 다채로운 용도로 쓰이고 있구나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직원 격려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자체장들의 어찌 보면 생색내기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사용하는 내역들 보면 대부분이 간담회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간담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간담회인지가 다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뭐 27개 지자체 지방의회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자세한 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체 정도가 명시돼 있어도 자세히 공개된 내역에 포함이 되고요. 뭐 어떤 뭐 누구 모임과 뭐 만났다. 그다음에 어떤 직원,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들, 뭐 예를 들면 간부급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정도 내용은 적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간담회,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공개 내용만 봐서는 여기서 어떤 간담회가 이루어진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뭐 간담회 장소라고 하면은 뭐 어떤 회의실 이런 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식당에서 예.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광역의회 업무 추진비도 살펴보셨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담회나 내부 직원 격려 차원에서 쓰이는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한 주체인 의장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걸 직원들에게 쓰지 그럼 어디다 쓰냐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당연히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 내주고 경조사비 내고 이게 당연하다는 답변이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럼 어디다 쓰냐고 저희한테 되묻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이런 어떤 사용 목적이나 예. 사용 용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업무 추진비가 또 어떤 장소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장소별로도 나눠서 분석을 프로그램에서 해봤다고요. 네, 저희가 단순히 어디다 썼는지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썼는지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식당과 카페에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업무인데 식당과 카페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에게 식당과 카페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느냐, 간담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떤 분은 칸막이든 식당이다 보니 충분히 업무 간담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초선 의원들 브런치 카페 데려가서 이 지역의 명소,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런 데를 초선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데려가서 브런치 카페들을 쭉 돌아다니는 의장님도 계셨습니다. 예. 이게 내부 직원 말고요. 사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면 식당이든 카페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장소와 목적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내부 직원들 격려나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언론인 간담회 같은 성격의 어떤 언론인 간담회요. 네, 언론인 간담회도 식당에서 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홍보라든지 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소위 잘 좀 써달라 이런 좀 청탁성의 그런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언론인 간담회가 생각보다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길래 그 현재 기자도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인 간담회를 하다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리에서는 뭐 당연히 상견례 성격의 어떤 그런 자리들이 이루어지지 뭐 업무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경우는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좀 우려했던 내용들이 실제 그렇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인데 네, 이런 맞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논란들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근절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그 사용자들의 안이한 의식이나 그리고 모호한 규정, 강제성이 부족하니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업무 준비 내역이 이제 사용되면은 그 다음 달에 이제 지난달에 사용 내역들을 쭉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해서 현장을 찾아가 보면 예. 직원들이 이거 자기네들이 오기한 것 같다. 실수로 잘못 쓴 것 같다 해서 현장에서 고치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현장에서 오기가 날 수 있느냐. 뭐 직접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이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식사비는 4만 원, 뭐 청탁금지 관계법에 있으면 3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이 넘는 건들이 있길래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거기서 말해주는 대로 적다 보니 가끔씩 오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과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했더니 그 사용한 의원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세종시장, 뭐 대전시장, 도지사가 나 이렇게 몇 명이랑 밥 먹었어 하면은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거 이상 어떤 확인 과정이 없고요. 예를 들어 50만 원 밑으로 금액을 쓰게 되면은 명단도 따로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도 없다 보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럼 관련해서 만나본 뭐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들 행안부의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던가요? 이 수준을 저희가 뭐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지 좀 어렵긴 한데요. 예. 저희가 만나본 분들 중에 훈령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사용의 주체인데도요. 근데 오히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비서실에서 알아서 쓰는 거지. 업무 추진비를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 쓰겠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사용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업무 추진비 자체가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요. 원활한 의정 운영이라든지 행정의 시책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데 동의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일 텐데 고한우 PD 직접 이제 내용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지역민들, 국민들이 또 궁금했던 점들을 조금이나마 저희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소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또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 예. 시사인 대세남 방송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시사인 대세남 검색하시고 네. 네, 방송 내용 한번 꼭 챙겨 보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집중 인터뷰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총 27곳의 대상으로 업무 추진비를 분석을 했습니다. 현행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KBS 고한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달라지는 지방의회를 기대하며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 초선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과 또 지역사회 의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초선 열전. 자, 오늘 만나볼 초선 의원 충청남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편삼범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뭐 간단한 소개 인사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언제나 지역민이 편해서 일하는 해양 관광의 도시 보령 출신 충남 도의회 교육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보니까 저희가 찾아보니 도의원 전에 보령시 의원으로 3선을 네,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역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네. 의원님께서 딱 그 잔뼈 굵은 지역을 잘 이해하고 계신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시의원으로 3번을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도의원으로 이제 네. 광역지방의회로 뭐 진출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시의원 3선 하고 나서 그 도의원이 돼가지고 사랑과 환경 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또 지역민들을 위한 성교미 정치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뭔가 시의원으로서 느끼시는 한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제 제 지역구인 보령은 그 열악한 재정 여건상 세원 발굴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제가 도에 가가지고 그 광특 예산 도비 부담률을 좀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또 도비 지원 사업도 확대해야 되고 특히 이제 발전소 소재 시군과 연계한 지역 자원 시설세 같은 것을 비율을 상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일을 제가 역할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해 오셨던 겁니까? 저는 그 시의원 하기 전에는 이제 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21살 때부터 업을 다시 섬에서 시작하면서 어업이요? 네. 어. 섬에서 예. 네. 그래서 83년도에 전국 최연소 어청계장직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 신념이 어청계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소득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그 마을의장 같은 것을 임대 주던 것을 제가 직영으로 예. 운영을 하고 주민들은 이제 자기 맡은 그 어업 활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해삼전복 의장입니다. 네. 해삼전복 의장을 잘 갖고 가지고 예. 소득을 이제 점차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이 이제 어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화합과 단계를 위해서는 마을을 위해서는 배당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가끔 나오는 이제 주민 기본소득 예. 이 부분을 제가 실현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를 오랜 기간 하셨고 예. 어촌계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지 예. 실제 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예.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제 실행도 하시고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그러면 갑자기
시의원 출마를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시의원은 사실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주위에서 권해가지고 예. 불과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시의원에 도전해가지고 2002년도에 43살에 제가 당선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령시 의회에서 12년 동안이나 의정 예. 활동을 하셨고 당시에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보령시 의원 활동 중에 그 매니페스토상, 그러니까 네. 선거 공약 이행을 잘한 의원에게 네. 주는 상을 또 2번이나 네. 네, 받으셨고요. 그리고 충남 도의원에 나서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높은 공약 이행을 위한 그런 약속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네, 제시를 하셨습니까? 이번에도요? 사실은 그 시의원 할 때 공약은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좀 쉬웠었는데 도에 오니까는 전체 도민을 위한 또 공약도 돼야 되고 또 지역을 위한 공약도 되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약속은 그 정치인의 기본 양심과 예. 소신이니까 네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약들 제시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우선 그 가장 우리 지역에 현안이 있고 또 충청남도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되는 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을 제가 한번 시의원 때서부터 생각했던 거라 예. 이걸 앞장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고 발전이 되는데 그 발전된 전기를 우리 지역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지역 보내는 거니까 우리 그렇죠. 지역은 전기를 좀 싸게라도 쓰자 이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은 그 환경과 재산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유발하면서도 감당하는 그 지역과 네. 대신에 이제 그 발전 시설이나 송전 손실 그런 또 송전 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들이잖아요. 원거리에서 쓰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이제 그렇죠.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쓰고 전기 있는 서비스를 거죠. 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곳을 위해서라도 차등적인 네.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엊그저께 2월 8일 날 제 342회 우리 의회 임시에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예, 많은 의원들께서도 공감을 네. 하시나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외에는 지역과 약속인 거에 그 천수만 홍보지구에 이제 그 보령의 역간척 사업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 충남발전연구에서 용역에서 그 역간척 사업 선택한 부분 네네. 지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발전소 주변 지역 그 어르신들을 위한 조금 저렴할 수 있는 그 요양시설 건립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예. 천수만 그 보령 안쪽에 충남 파크 골프장을 한번 유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제 하신다는 그 파크 골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보령에만 지금 학생들 생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 수영장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제 지역이 섬이거든요. 예. 섬에는 이제 지금 그 연료, 그 가스 운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양심과 소신을 갖고 네. 꼭 약속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 보령 지역의 현안,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의 이제 조기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폐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지역 입장에서는 일대 상권이나 일자리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발전소가 폐쇄된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충남도에서 이제 노석탄화력 조기 폐쇄 등 탈석탄 정책을 도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서
1차적으로 보령 아래 1, 2호기가 그 폐쇄됨으로써 보령은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고용에 아주 직격탄을 안겨줬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보령 인구가 10만이 또 무너졌어요. 그럼 앞으로 또 25년도까지는 이제 또 보령의 5, 6호기가 폐쇄될 예정으로 있고 예. 그 중에 5호기는 이제 LNG를 이제 전환한다고 그렇죠. 하고 예. 6호기는 이제 경기도 함안으로 그 이전한다고 하니까 보령 지역 경제하고 지역 소멸은 아주 그 가중을 시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속히 충청남도에서 말로만 아니고 폐지 발전소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예. 그 폐쇄되는 그 지역에 대한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 진행된 충청남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그 폐쇄된 발전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네네. 내용이었습니까? 보령 아래 인력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30년 이상 이제 불을 밝혔고 또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발전에 뒷받침 주역이었었거든요. 그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그렇습니다. 쓰고 예. 역사 속에 사라진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양승조 지사가 그 폐지 발전소 관광 자원화한다고 영국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저기 웃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우리 같이 이제 폐지된 발전소를 그 활용한 사례로 그 서울 화력 그 이제 당인리 발전소죠. 옛날 예. 당인리 발전소가 이제 그 지하로 발전하고 우리는 이제 문화공간으로 해서 이제 그 일명 문화 창작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의 서울 랜드마크를 하고 있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데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개조해 가지고 유명한 그렇습니다. 3대 미술관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보령 아래 1호기도 서해안에 산업박물관 겸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충청남도민이 또 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도민들을 위한 또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네.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현재 의원님께서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 우리 교육 시설에 이 관리 문제가 많겠다 공사 부분에 있어 제가 현재는 이제 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아주 부족하고 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제 하자 검사가 소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 하자 담보 책임 기관 숙지 같은 것도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이 관리 체제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충남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을 넘어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까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을 잘 이해하고 주민들께 필요한 지방 정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남은 기간 또 어떤 모습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방 정치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비전은 시민의 삶과 의미와 방향을 가리키는 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신은 말로 하는 정치는 수명이 짧고 또 행동으로 하는 정치는 수명이 길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정치의 의무는 진심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려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충남 도민과 보령 시민 곁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듣고 보고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도민과 시민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초선열전 오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편삼범 의원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오늘은 격주로 부동산 현안 등 짚어보는 바른 경제 부동산 시간입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올해는 분양 물량이 급감을 했음에도 재개발 재건축 예정 물량은 2000년 이후의 최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2만 8천여 가구, 대전도 5,500여 가구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역대급의 이런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 풀린다라고 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의미, 신호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이후에 최대 물량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풀리는 물량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대도시 중심이죠.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 데가 이제 될 테니까요. 아무래도, 사업성이 예. 좀 나올 테니까. 근데 저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침체하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조금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좀 막자 이런 것 때문에 정책 기조가 그렇게 돼가니까 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히 움츠러들고 있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지역만 봐도 언제 이게 좀 재개발이 될까 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7일에 재건축 방안을 담은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노후도시 특별법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계획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 수도권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될 거고요. 우리 지방에서도 대전 같은 경우도 우리 둔산지구 같은 데가 90년대에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도시잖아요. 근데 이런 도시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노후화가 돼가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이러한 계획 도시들에 대해서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면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이제 20년이 지나고 또 규모로 본다면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 법을 통해서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큰 대규모의 지역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어떤 부분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면 대규모로 전반적인 어떤 정비 사업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나온 것 같고요. 예. 이 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좀 활성화가 되고 사업성이 좀 좋으려면 용적률이라든지 어떤 건폐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안전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 진단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보통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 이제 지하차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최고 이제 500% 정도까지 적용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을 조금 더 고층으로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 고밀도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고밀도로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 문제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근린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인프라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던 대전의 이제 둔산 지역 같은 경우에 90한 2, 3년도 정도에 다 이제 들어선 공동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20년이 넘었고 택지의 규모가 이제 상당히 넓은 이제 둔산 지구거든요. 그러면 이 노후도시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특별법이 국회 통과한 건 아니라서 뭐 정확한 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비로 이제 지역을 이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49곳이 되고요. 수도권이 19곳, 그리고 지방이 한 30곳 정도 되는데요. 지방도 많이 있군요. 네네. 예. 근데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곳이 이제 선정이 지금 예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대전 유성의 이제 노은지구라든지 둔산, 그리고 둔산 2지구에서 둔산 지역은 2개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천지구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뭐 둔산이나 둔산 2지구는 뭐 지금도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리모델링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요 특별법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좀 받을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역도 면적도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요 특별법에 가장 적용할 것 같은데요. 둔산 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노후화도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아파트 중에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19만 7,500가구고 이제 전체는 55%래요. 절반이 넘는 가구가 네네. 20년이 넘었군요. 대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둔산은 이제 크로바, 목련, 한마루, 둥지, 샘머리 노후 아파트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지만 우리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92년도 이제 12월에 준공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게다가 1,600세대 정도 되니까 대단히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한 이제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둔산 지구가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재건축 환경이 크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용적률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보도만 나와도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이게 얼마다 이런 얘기 참 많은데 사실 내용 잘 모르고 보도를 접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이 내용, 용적률, 뭐 건폐율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용도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용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상업지구, 뭐 주거지구,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토지를 각각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를 아무렇게나 개발을 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세요 해놓으면은 난개발이 날 거 아니에요. 땅을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를 네. 딱 정해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법이나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라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각각의 용도가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죠. 주택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일반 빌딩도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정한 땅 면적의 몇 %까지 건축을 지을 수 있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건폐율이 50%다라고 할 경우에는 절반만 지을 수 있다. 네, 절반만. 그러니까 아주 평면적으로 보면 되는 네, 거네요. 우선 평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번화가 같은 데 가면요. 예. 거기는 용도가 이제 상업지역이겠죠. 상업지역 같은 데 가면 빌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정말 빼곡하죠. 네, 빼곡하죠. 하지만 우리가 뭐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건축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붙어 있어도 그 용도로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오피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예. 일반 근린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죠. 네. 주변의 환경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었는데 옆집이 바로 보인다든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건폐율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게 뭐냐면 이제 용적률이 되는데요. 예.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 층의 면적이라고 본다면 용적률은 전체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1층으로 짓지는 않죠. 만약 1층으로 진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똑같겠죠.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2층으로 졌다 그러면 아까 100제곱미터에 50제곱미터 1층을 짓고 또 2층에 50제곱미터를 졌어요. 그러면 전체는 100이 되는 거죠. 네, 100이 되죠. 그러면 땅의 비율에 비하면 용적률은 100%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평면상으로 보시면 되고 용적률은 입체율로 보면 되는데 예. 다만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용적률이 올라가면 고밀도가 되고 너무 답답해지지 않냐? 홍콩 아파트처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를 질 때 기본적인 건폐율은 다 있는데 용적률과 또 높이라는 게 아파트가 또 예전처럼 15층만 질 수는 없잖아요. 예. 25층까지 짓다 보니까 건폐율을 다 찾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50%가 되어 있어도 뭐 30% 건폐율이 넓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간 거리가 좀 넓은 거죠. 예. 근데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많이 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건폐율을 또 다 찾아먹게 됩니다. 결국 높이도 높아지고 동간 거리도 가까워지는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동간 거리도 좁으면서 높은 아파트가 네, 세워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용적률이 완화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별법에서도 이제 용적률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럼 지금 250% 정도로 짓고 있는 건물을 용적률 완화를 시켜주면 더 고밀도가 돼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좀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됩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로는요.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근데 500%까지 해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높이도 뭐 35층에서 50층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우선 우리가 그냥 극단적인 예로 20층에 살아도 해가 안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층에서 50층에 가려면 그것도 벌써 30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20층에 살아도 해가 안 들고 저층에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론. 노후 아파트가 개선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게 사업자의 이익을 좀 어떻게 보면 챙겨주는 그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대정동 사태나 이런 거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도대체 누가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라고 하면 주인은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입니다. 원주민. 그럼 원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럼 원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있는 아파트에 10층을 더 진다 그러면 건설을 위한 건축비가 더 들게 되죠. 그럼 그 건축비는 밑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부담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파트를 다시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따져봤을 때 상계가 된다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나의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지금같이 용적률이 높게 완화가 된다라고 친다면 밑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부담이 되겠죠. 덜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이다. 오히려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 법에서도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재건축에 있어서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볼 때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진단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꼭 이제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뭐 어떻게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이고 이건 어떤 것입니까?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자동차도 검사를 받으시잖아요. 이게 주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시키든지 더 타든지 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진단을 받게 되면 안전 진단에서 등급이 나오겠죠. 안전하지 않아야지만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 진단을 한다 그러면 예비 조사를 하고 이제 정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A부터 2등급까지 나오게 돼요. 2등급이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바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A등급이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B에서 C, D 2등급이면 상황에 맞게 지자체에서 재건축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재건축이나 어떤 재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안전 진단되는 부분은 좀 완화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더 완화를 해주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진단을 하는 거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 부분도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조금 그러니까 항목을 좀 변경을 해주고 그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살짝 있었는데요. 안전 진단에서 안 좋게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수리를 안 합니다. 일부러요? 네, 그러면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고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빼준 거예요. 안전진단 완화를 해줬다는 게. 근데 어쨌든 재건축 얘기를 온다고 보면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어야 좀 수월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공공성이 가미가 된다면 면제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제요. 아파트에 보면 공공성을 가미한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 임대 주택을 일부 넣는 거죠. 일부 주택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면 안전 진단 없이도 수익성만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주택으로 논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입주민 입장에서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 사업성이 나온다 이러면은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완화책으로까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 잘 될 수 있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49곳이에요. 그래서 뭐 제주도까지도 있거든요. 지역으로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놓은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역도 같이 개발을 하는데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둔산지구가 그나마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하지만 문제는 대전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전 지역은 선정이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특별정비구역으로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진행 자체가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다가 많이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롬 아파트다 그러면 1600세대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다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개발을 하자라는 의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살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죠. 그러네요. 네, 그럼 그 이주 대책. 예. 근데 이거를 지자체에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대안이 네. 나오고는 있지만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뭐 임시 거처를 만들어.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대책을 네, 마련해야 됩니까? 2년 3년씩 하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 학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거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재건축 진행되는 거 보면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어떤 협회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 10.6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물론 오히려 시간이 길다는 건 조금 촘촘하게 아니면 조금 문제를 좀 어떤 수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서 정부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발빠른 대처를 좀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반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부동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명원이었습니다.